아무 비문이 없는 비석이라서 백비. 5.18 같으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졌죠. 한때는 광주 사태라 하다가. 근데 4.3은 그냥 4.3이라고만 아직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규정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건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봉기라 하고 어떤 사람은 사태라 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이름이 규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1948년 4월 3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의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경찰과 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이제 제주도민들이 접수된 것만 이제 14,000명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조사 결과서에는 이제 25,000에서 3만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 따라서 뭐 5만, 6만 또 있어요. 그렇죠. 6만, 네, 7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배경이 그 촉발된 거는 여러 가지 진짜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한 해 전에 2047년 3월 1일에 이제 3.1절 기념식을 관덕정에서 했습니다. 관덕정에 하는데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6살짜리 아이를 친 거죠. 근데 그 경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걸 본 군중이 화가 나서 쫓아가면서 욕설도 하고 뭐 돌도 던지고 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멀리서 그걸 본 다른 경찰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줄 알고 총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쏴서 6명이 죽은 거죠. 돌을 던진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그렇게 6명이 돌아가신 거죠. 전목이 아는 여인도 죽고 15살짜리도 죽고. 그리고 그때 진압했던 경찰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친일 뭐랄까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형사들, 그러니까 치안을 계속 그분 유지를 그 사람들이 하려고. 계속 한 거죠.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온 이 제주 도민들이 들끓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주 총파업을 합니다. 민과 관이 다. 그래서 95%가 참여해서 총파업을 해버립니다. 3월 10일에. 그리고 그때 일제 때 행패 부리던 사람들이 끝나고도 계속 그러고 있으니 특히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이게 해방이 됐는데도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총파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 법원, 검찰, 각 관공서, 경찰관도 경찰관. 근데 파업 요구 조건이 고문을 하지 마라. 일제 때 고문 그렇게 했는데 해방되고도 또 하고 있어. 그리고 총막 쏘, 총을 그렇게 쉽게 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제 경찰처럼 하지 마라. 어? 아니 지금 해방됐는데 똑같은 경찰이라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95% 총파업 같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저항이 일어나니까 외부에서 경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북 청년들도 들어오고 고문이 또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나서 잡히고 고문당하고 핍박받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장봉기를 하자. 이래서 그 이듬해에 48년 4월 3일에 무장봉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또 큰 시발이 됩니다. 그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동당이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정부 수립을 하면서 남과 북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가져간 거죠. 근데 그 직전에 해방 직후의 공간에서는 좌익과 우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게 카오스였던 거죠. 혼동 다 존재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더 강력하게 제압을 해야 되고. 이게 왜냐면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정부 수립 총선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는 것 자체가 5월 10일이었죠. 이듬해 5월 10일.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조기에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만 두 지역구에서 과반수를 못 채워서 선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기는 완전히 빨간 섬이다. 네.
남로당 세력을 이제 찾아내려고 그 서북청년단이라고 이북에 있던 우파, 그러니까 이제 48년 11월부터 초강경 진압을 합니다. 초토화 작전이라고. 그때 거의 80%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있으면 이 해안가 5km만 딱 이렇게 선을 그어서 다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다 태워요. 다 태우고 보이면 다 죽이고. 관광총살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마을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총살을 시키면서 그걸 보게 하고. 굴 속에 막 숨어 들어가서 낮에는 이제 토벌대가 착 이렇게 하고 밤에는 또 무장대가 내려와서 또 죽이고. 그러면 무장대 끌려가면 또 무장대에서 또 총 들고 싸우다가 또 죽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듬해에는 이렇게 진압을 하고 나니까 선거에 성공합니다. 학살에 가까운. 학살이죠. 이게 일방적인 학살이에요. 네. 이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몇 개 있는데 와 이거 정말 너무 믿을 수 없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날 남편과 조카는 미리 피신했고 나는 9살 난 아들, 3살 난 딸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날이 막 밝아올 무렵에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설마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난 집으로 들어와 불을 붙이는 군인들에게 무조건 살려줍서 살려줍서 하면서 손으로 막 빌었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나를 탁 밀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3살 난 딸을 업은 채로 픽 쓰러지자 아들을 향해 또 한 발을 쏘았습니다. 아들은 가슴을 정통으로 맞아 심장이 다 나왔어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버리자 차마 읽으시기가 이게 사실은 너무나 잔혹스러운 상황이고 우선 아들이 불에 탈까봐 마당으로 끌어낸 후 업었던 딸을 살폈죠. 그때까지만 해도 딸까지 총에 맞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에서 아기를 내려보니 담요가 너덜너덜하고 딸의 다리는 손바닥만큼 뻥 뚫려 있었습니다.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담요를 뚫고 딸의 다리까지 부숴놓은 겁니다. 이런 잔혹한 내용들이 진술서에 있는 거죠. 네. 이 진술서가 참혹하네요. 이러니까 그 이후에 정부들은 이 내용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급 자체가 금기시됐습니다. 우리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장학중학생이나 저나 못 듣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4.3이라는 것은. 네. 거의 반세기 이상 몰랐어요. 아무도. 그렇죠. 네. 수많은 학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분들도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주도에 폭동이 났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또 현실적인 문제는 그때 이제 고통당했던 분들이 계속 연좌제에 걸려서 공무원이 다 못 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현기영 작가님이 78년대 순이 삼촌이라고 그게 처음으로 사실 알린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글을 연재할 때 그림을 그리신 강요배라는 화가가 있어요. 공부는 서울 사셨지만 제주도가 고향이고 근데 돌아오신 다음에 지금 계속 제주도에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그분의 그림을 보면 제주도의 바람이 느껴진다고 진짜 현무암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그분이 사실 이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1990년대 초에 사실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를 때죠. 동백꽃 지다라는 화보집을 내는데 화보집 역시 4.3 사건을 다루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걸 했던 화가이고 공론화시키는 데 이제 기여하신 분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90년대에 계속 법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특별법을. 2000년에 4.3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몇천 명이 그냥 재판을 받았는데 계엄령이 발령돼 있거든요. 계엄령이면 다 모든 사람이 다 군법회의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일반 재판이 아니라. 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숨진 수용인 희생자만 2천여 명.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낼 정식 재판이 70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재심을 청구한 수용인 18명은 4.3 당시 내란죄 등으로 체포돼 징역 1년에서 20년형을 복역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재판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승소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이 있어야 재심을 할 수 있는데 판결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근거로 집행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지금 확인한 게 고등군법회의 명령 이런 문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죄목이 이제 그 내란죄 몇백 명을 써놓고 항변이 똑같아요. 무죄. 그러니까 난 죄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항변이. 항변. 네, 그 항변이 그렇게 간단한 판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결 이유 유죄 다예요. 이유가 아니고 사람의 주장은 무죄? 지금은 자백을 안 하고 다투면 그냥 일반 사건도 다투면 막 기록이 몇천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 살인은 무조건 10,000페이지 이상 가요. 제가 세봤어요. 그러니까 딱 18자 나오더라고요. 그 두 자가 무죄 빼고 16자예요. 뭐뭐뭐에 관하여 무죄. 그에 대해서 유죄. 와, 이렇게 판결문을 써서 2달 안에 집행하라고. 판결문을 써서 2달 안에 집행하라고. 명령인데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 일종의 고등군법회의가 군사법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형법 제77조 위반. 내란죄네. 범죄사실 내란죄. 이거 판결문이네. 일종의 판결 사형 이름 쫙 나와 있고 무기징역 이름 쫙 나와 있고. 근데 이유가 없어. 그냥 사형 먹고 왜 무기징역을 받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은 2월 28일. 그러니까 이듬해 2월 28일까지. 지금은 12월이거든요. 28일. 그러니까 2달 안에 사형 집행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있었구나. 와, 이거는 처음 봤어요. 와, 이거는 정말 근데 이 이유가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도 못 받고 정해놓고 가는 거네요. 그 서류를 작성한 거네요. 그러니까 재심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되고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판결문이 없어도 그 수용자 명부나 4.3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재심 사유가 그냥 인정되는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통과가 됐어요. 다행히 잘 받아들여서 통과가 됐고, 그때는 군법회의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재심을 하려면 사실 군사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법률로 관할을 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근에 재심 판결에서 첫 무죄 선고를 받은.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판결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얼마 전에 300명에 대한 게 나왔죠. 형사소송 제325조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박수와 함께 곳곳에서 터져나온 눈물.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35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생존한 사람은 단 2명뿐. 나머지 333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의 형무소로 끌려간 뒤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할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몇천 명이 그런 식으로 재판 받았지만 이 죽은 분들이 몇만 명이잖아요. 정말 그 소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그런 생각, 답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해방만 되면 모두 평화롭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해방이 이런 비극을 안겨줄 거라,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네, 우리끼리 너무 맞아요. 그 전쟁 상태가 아닌데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잖아요.
권력이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위태로운 권력이 내린 어떤 결정에 의한 희생자니까 나중에 이거 복권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는 일이 아닐까. 이거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게 싶어요. 저는 이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범죄도 저는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력이 있으면 계속 그걸 쓰게 되고 차별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만성 불치병을 관리해 나가듯이 관리할 수 있을 뿐이지 항상 그거는 근원에 있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저는 또 저희 친가가 쭉 살아온 곳이고, 네, 저는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본적이죠 여기가. 그렇죠. 저는 또 제주도가 본적이에요. 그걸 또 안 바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번 바꿀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특색 있고 좋은데 왜 바꿔? 그래서 안 바꿨는데 저희 집에서도 제사 때나 가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저 같은 애들이 뭔가 들어보려고 그러면 그냥 싹.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학교 갔다 와서 야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래서 아 나는 경찰 될 거야. 왜냐면 그때는 이제 로망이 형사, 경찰.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라고. 왜 그런지는 얘기 못 하시고. 그렇죠. 왜 그런지 얘기 못 하죠.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 할머니 기억에 너무나 그게 깊이 각인이 돼 있었던 거겠죠. 네, 그게 네 의지든 네 의지가 아니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괜찮다 그러지만 항상 무서운 거예요. 그 시대에 경험했던 분들한테는 언제 또 국가 권력이 돌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할지 모른다. 네, 그걸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은 모르는 게 낫죠. 근데 그 자세한 사건은 모르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도 항상 뭔가 제주도는 특이하다는 것들은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왜 아냐면은 많은 지역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당을 지지하면서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어느 지역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근데 제주도는 언제나 무소속 특정 정당 우리가 아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V에 항상 선거 끝나면 색칠이 막 되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색칠 되는데 여기만 하얀색이거나 회색이야. 이게 뭐죠? 그러면 저기는 언제나 무소속을 찍어. 그 되게 슬픈 이유일 수 있어요. 슬픈 이유라서 정말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가 정말 우리랑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을까? 70년 정도 지난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도 몰랐어요. 잘 어릴 때는 그 어떤 일인지 몰랐고. 네, 아주 아름답고 집안의 고향 이런 걸 온 것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